아까 전에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난로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손난로가? 아닌데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원신을 틀고, 자 이제 됐지? 아 따뜻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게이밍 스마트폰 ROG5 폰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 사용한 지가 이제 보름쯤 돼가는 것 같은데, 요쯤 사용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새로운 내용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본격적인 게이밍 스마트폰을 표방한 이 제품이 어떠한 성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제가 사실 지난번 언박싱과 첫 리뷰 이후에요, 정말 기대한 것보다 너무 괜찮게 나왔길래 이 제품을 실제 제 메인 유심을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메인폰으로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최종 리뷰 이후에는 제가 다시 원래 사용을 하던 XR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니, 이 제품 저번 리뷰 때도 그렇고 제품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도대체 왜 바꾸려는 거냐? 성능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너무 저한테는 무겁습니다. 물론 무게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편차가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제 Z 폴드 2를 리뷰를 했을 때 들었었던 그 느낌, 야 이거는 아무리 성능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 기준에서는 들고 다닐 무게는 아니겠다, 요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무게와 거의 느낌이 비슷합니다. 뭔가 들고만 다녀도 약간 손목이 피곤한 느낌?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반면에요, 제가 이거 처음 리뷰를 했을 때 뒷면이 이제 굉장히 초딩틱하다, 그리고 이 약간 헐벗은 케이스 때문에 좀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민망하다, 요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휴대폰을 놓더라도요, 보통은 후면이 하단으로 가게끔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놓기 때문에 전면만 봐서는 이게 게이밍 스마트폰이라는 티가 별로 나지는 않았고요. 특히 뒷면에 ROG LED 디테일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게임할 때 요거 켜지게 해두면요, 그 뭐랄까, 그 감성이 이렇게 싹 들어온다라고 해야 될까요? 흡수가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디자인적인 만족도를 오히려 더 높여주었습니다. 뭐 UI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글화 상태가 조금 심각한 점, 메뉴가 조금 생뚱맞은 위치에 박혀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런 정도로 세밀하게 세팅이 되는 애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세팅이 가능해요. 심지어 일반적으로는 노트북에서도 보통 퍼포먼스, 밸런스, 사일런트 이런 식으로 모드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고급 설정에서 발열, CPU, GPU, 램, 네트워크와 주사위, 터치 샘플링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랄까, 공대 감성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진성 컴덕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은 요럴 것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모드 변경 시에 막 배경 화면에 뭔가 부스트를 쓴 것처럼 바뀌는 거, 요거 이제 또 끄면은 아이언맨 이렇게 막 변신하듯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에이스 얘들은요, 요런 게이밍 감성은 진짜 미쳤다, 요렇게밖에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품질도 매우 양호한 편이고요. 이게 모니터랑 다르게 스마트폰에서는 144Hz짜리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잖아요.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나 하고 유심히 제가 살펴봤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깔끔하고요. 밝기 면에서도 1200니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독성 면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밝기를 오토 값으로 두었을 때 조절하는 폭이 조금 좁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원래 이제 굉장히 어두운 데로 가면은 충분히 밝기를 줄여주고 밝은 곳으로 가면 충분히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동 조절 폭이 조금 좁은 편이라서 중간중간 밝기를 조절하는 일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뭐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크게 불편한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뭐랄까, 약간 불편하다기보다는 귀찮다? 이런 정도 느낌으로 딱 이해를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스피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번에도 제가 스피커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걸요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그게 느껴져요. 절대 이 녀석이요, 스마트폰과 비교할 정도의 스피커 품질은 아니다, 요렇게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진짜 웬만한 괜찮은 태블릿 정도의 스피커의 품질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Z 폴드 2 정도? 요 정도가 얘랑 거의 비빌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음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음악에 따라서 약간 밸런스가 무너진다? 이런 느낌이 가끔 드는 점을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이 역시 앱으로 이퀄라이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들으시는 사운드에 맞춰서 세팅값을 조절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요, 뭐 특별하게 불편함을 느끼실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3.5mm 이어폰 단자가 하단부에 위치해 있고요. 플러스 여기에는 쿼드 DAC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 LG폰 사용하시던 분들께서는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던데, 이런 분들은 이 제품을 염두에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는 솔직히 전혀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품질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선예도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디테일도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주간에 찍은 사진만 그렇습니다. 조도가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일반 모드에서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야간 모드에서 찍은 사진들도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게 요즘 중화권 스마트폰의 특징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OIS를 자꾸 빼대고 EIS를 밀고 접사, 초광각 이런 거는 모양만 갖추는 편이고, 광각에 플러스 주간 사진에만 몰빵, 야간 사진 그냥 기대하지 마. 그 기준이 이 카메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동영상은 8K 30프레임,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전자식 손떨림 보정 기능인 EIS도 전 해상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요, EIS 같은 경우에는 원본에서 크롭을 해가지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약간 화각이 줄어들고요. 또 이렇게 등처럼 과도하게 좀 광량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찍게 되면요, 영상에서 해당 부분에 약간 빛 번짐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편이라서요, 동영상을 찍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솔직히 8K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촬영 시간이 짧아도 납득이 되는데 4K 60프레임에서도요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이 되면서 앱이 강제로 종료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7분 만에 과열이 됐다라고 뜨면서 꺼져버리죠. 제가 예전에 갤럭시 S21 시리즈를 리뷰를 할 때도 4K 60프레임 영상을 30분도 못 찍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 요거는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갤럭시 S21 시리즈는 엑시노스 2100, 얘는 스냅드래곤 888, 이거 둘 다 ARM 코어텍스 X1 기반으로 만든 애들이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결론은 ARM이 잘못했다,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요, 영상 찍을 때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쿨러를 달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요, 동영상 찍을 때는요 쿨러가 작동이 중지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마이크를 사용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쿨러 소음이 삽입되는 문제로 인해서 쿨러를 임의로 중지하게끔 기본 세팅이 잡혀져 있고요. 여기 아모리 크레이트 앱에서 조절이 가능하지만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쿨러 소음이 굉장한 편이기 때문에 동영상 찍을 때는 소리 삽입이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통신 쪽도 좀 살펴보면요, 이 제품 역시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포코 F3처럼 이용할 수 있는 캐리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일단 KT, LG 같은 경우에는 전화 수발신이 아예 안 되고요. KT는 데이터가 사용이 가능하고 LG 쪽은 데이터까지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SKT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 데이터 사용이 모두 가능하긴 하지만 VoLTE 같은 경우에는요, SK 쪽에 등록을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샤오미 폰처럼 커스텀 롬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세컨 폰으로 이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요, 메인 폰으로 사용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3G 상황에서 통화를 할 때는요, 콜드랍이 굉장히 심할 때는 2-3분 만에 한 번씩 콜드랍이 발생이 되기도 해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전화나 문자용으로 이 제품을 쓰는 거는 추천이다, 비추천이다? 오케이, 비추천이다. 아셨죠? 자, 이제 벤치 결과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패턴에 따라서 일반적인 밸런스 모드, 퍼포먼스 모드에 해당되는 X 모드, 그리고 X 모드 상태에서 액티브 쿨러를 부착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따로따로 해봤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결과치는요, 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의 결과치입니다. 우선 긱벤치 5 싱글 스코어예요. 밸런스 모드는 3회차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스로틀이 발생이 되면서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X 모드에서는 꾸준히 초반 점수를 유지를 해주는 편입니다. 게다가 조금 특이한 점은 쿨러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크게 점수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음은 멀티 점수도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밸런스 모드에서는 3회차부터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이 되고요. X 모드에서는 10회차까지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를 합니다. 다음은 안투투 벤치마크예요. 안투투에서는요, 테스트 중간에 지속적으로 X 모드가 강제로 온이 되어서 밸런스 모드로는 측정이 불가능했고요. X 모드와 X 모드에서 쿨러를 부착을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결과치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80만 점대에서 시작을 하는 건 똑같고요. 약간 등락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스로틀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확실히 안투투 테스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빡센 편이라서 그런 건지 다른 벤치마크에 비해서 X모드와 X모드의 쿨러를 부착한 녀석의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는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먼저 쿨러를 미부착한 상태의 X모드부터 보시면요, 첫 스타트가 5818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소를 하다가 루프 6번째부터는 출력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이후에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최소 점수는 4888포인트가 나오는데 감소폭이 꽤 있기는 하지만요,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플래그십 제품들에 비해서는 낙폭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쿨러를 부착하게 되면 훨씬 그래프가 안정적입니다. 최소 점수가 5250포인트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 5250포인트라는 점수가요, 제가 지금까지 측정을 했었던 스냅드래곤 888 그리고 엑시노스 2100을 통틀어서 최소 점수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야, 진짜 성능 유지 하나는요, 코텍스 X1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세서를 탑재한 그 어떤 안드로이드 폰보다도 확실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째 조용히 끝나나 싶었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P가 똑같은데 도대체 설계를 얼마나 잘했길래 이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벌어질까? 이게 과연 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물론 얘가 이제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다른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은 요 카메라 우측면에 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거워져도 요쪽이 뜨거워지는데 얘는 이제 배터리 셀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쪽에 보드가 들어갑니다. AP가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게이밍을 할 때도 그립도 이 부분을 피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쿨러를 부착을 하게 되면 쿨링도 되니까 설계 측면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발열이 더 유리한 거는 팩트예요. 다만 이 모든 게 설계로 인해서 스로틀을 잡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벤치마킹을 할 당시에 후면부 온도를 갖다가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온도가 지금 보이세요? 거의 55도입니다. 실제로 쿨러를 부착을 안 하고 게이밍 시에 넉넉하게 한 30분 정도 플레이를 하면은 50도대 중후반 그냥 어렵지 않게 찍혀요. 여러분들 50도대 중후반이면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제가 예전에 발열 때문에 그렇게 오지게 깠었던 갤럭시 S21 시리즈가 최고 온도가 50도에서 51도가 찍혔었으니까 이게 이제 55도에서 50도대 후반이 나온다, 그럼 대충 감이 오시죠? X모드에서 고사양 게임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잡고 절대 못 씁니다. 왜냐? 손이 뜨거워서요. 즉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설계적이 있죠. 그리고 플러스 피크 온도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놓은 탓에 온도가 이제 상승이 되어도 스로틀을 안 잡기 때문에 성능이 다른 비슷한 등급의 제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잘 나온 거지, 이게 이제 에이수스가 이 ROG 폰 5 설계를 외계인을 잡아다 해서 혹은 다른 제조사보다 능력이 압도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X모드에서 부하가 심한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돌릴 때나 고사양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를 할 때는요, 온도 경고가 굉장히 자주 뜨는 편이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충전기를 매달고 게임을 할 때는요, USB 포트 온도 경고도 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충전이 아예 중지가 되고요. 둘째, 온도가 완전히 내려간 이후에, 그러니까 완전히 식은 이후에도 여기 포트에 충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포트를 재동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껐다 켜야지만, 재부팅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상황이 뭐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품을 갖다가 전화나 문자를 하려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게이밍을 하려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게이밍을 할 때 요 이제 쿨러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가끔 이게 뜨고요. 쿨러를 안 달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 빈도가 더 높아요. 특히 이제 고주사율을 갖다가 아예 찍어놓고 사용을 하는 경우, 즉 이제 144Hz를 고정해놓고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쿨러를 붙였을 때 온도는 어땠을까요? 쿨러를 부착하고 테스트를 한 직후에 쿨러를 제거하고 찍은 온도 결과치입니다. 피크 온도가 약 45도에서 50도 사이 수준으로 쿨러를 미부착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약 10도 정도 더 낮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시니까 쿨러의 효능이 확실히 보이시죠? 다만 여기서도 조금 불편한 점을 언급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후면을 쿨링하는 구조에서 그런 건지 상대적으로 쿨러를 부착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뒷판을 만지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 하우징의 알루미늄 부분은요, 전혀 쿨링이 안 된다는 느낌이랄까? 후면에 비해서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쿨러 소리와 진동이 웬만한 노트북 저리 가라예요. 최대 소음이 약 50dB까지도 나오고요. 요 조그마한 블레이드로 50dB를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빨리 도는지 감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도 상당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은 어떠냐? 솔직히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현존하는 모든 모바일 게임 쌉 가능합니다. 원신도 풀옵션 놓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옵션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으로 떠있기 때문에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플레이를
플레이를 해보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60프레임으로 맞춰 놓아도 아주 부들부들하게 잘 돌아가요. 리니지 2M도 마찬가지로 잘 되는 편이고요. 나머지 중저사양 게임은요, 쿨러 돌아가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진짜 후면이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쾌적해집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는요, HDR 고화질의 극한까지로 설정이 가능하니까 모베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트리거를 이용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제가 사용 경험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면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키가 여러 개 더 있는 거는 세밀하게 컨트롤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건 참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요, 요걸 키 설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부 하나하나 매핑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게임마다 매핑이 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매번 설정을 바꾸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귀찮아가지고 그냥 화면 터치를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 타임만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50W급 조명 아래에서 진행을 했고요. 밝기는 80%, 밸런스 모드에서 유튜브 1080p 영상 1개를 지속 플레이 시에는 100%에서 0%까지 약 13시간 46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게임을 할 때에도 가정을 해서 비교적 고사양 게임에 속하는 리니지 2M, 옵션은 풀옵션 주고요. X모드에서 쿨러 부착을 안 하고 플레이 시에는 약 7시간 정도, 쿨러를 부착을 하고 플레이 시에는 약 6시간 53분 정도를 버텨줬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쿨러를 부착을 하게 되면은 쿨러에서 소모가 되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전체 배터리 타임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요거의 배터리 소모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야, 근데 요거 세 문장 얘기하려고 제가 이거 배터리 타임 재는 데만 30시간 걸렸거든요. 말하고 나니까 와, 진짜 현타 오네요. 그리고요, 배터리 충전 시간은 동봉되어 있는 65W 어댑터와 케이블로 충전 시 약 48분 정도면 0%에서 100%까지 충전 완료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요, 본격 게이밍 스마트폰인 ROG 5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만 원대의 본체의 가격, 뭐 쿨러까지 한다라고 해도 70만 원대의 가격에 이 정도의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뭐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기기적인 완성도 및 마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뭐 괜찮은 제품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거운 무게와 조금 후진 카메라, 지나치게 높은 표면 온도와 직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AS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통신 캐리어 폭이 한정되는 거는 너무 좀 국내 소비자가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걸림돌이지 않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